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 새벽 0시 기준 최소 57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전말과 파장을 짚어보고 정친 테러 순환사를 정리했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피습당한 뒤에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상태 어떤가요? 네,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후에 중환자실에 입실을 해서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늦은 저녁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이 대표가 의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찾았다가 이동 중에 갑자기 한 60대 남성의 공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해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 경정맥 손상이 확인이 됐고 2시간가량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혈관 재건 수술 받았군요. 이 60대 남성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이 남성 경찰 등에 의해서 우선 현장에서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 남성을 57년생 김모 씨라고 했는데요. 김 씨는 경찰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전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언론에서는 지금 김 씨가 직전까지 공인중개사로 일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 조사 결과 충남에 거주하는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서 흉기를 준비를 한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3일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찾았을 때도 그때도 이 김 씨가 이 대표를 만나러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계획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전과는 없다면서 공범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정당 가입 여부도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 김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산검찰도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진상규명에 함께 나섰습니다. 네, 오 기자가 계획범죄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살인 고의와 관련된 이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정치권에서 일제히 이번 사건을 규탄하면서 엄벌을 촉구했어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에 야만적인 테러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사건 진상을 수사기관에서 좀 명백히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수사당국이 역시 좀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충격과 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면서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좀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 피습으로 정치 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해졌어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이 되면서 어제 예정됐던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일정 바로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대통령실이 주관을 하는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좀 오늘 내일 임박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 계획을 또 발표를 할 예정이었고 또 비명계 모임 의원, 이 원칙과 상식의 의원 4명이 입장을 내기로 했었는데 이번 이 대표의 피습으로 거취 표명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외 정치권 소식도 알아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전과 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첫 순회지로 이제 두 곳을 선정을 한 건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부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해를 맞아서 전국을 도는 계획을 잡았는데요. 첫 방문지가 대전, 이어서 대구였습니다. 대전에선 총선이 있는 4월 10일 이후에 본인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하면서 총선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겠다. 그 헌신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 과실은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리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해선 대구는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와 같은 곳이라면서 대구 경북은 우리 당과 국민의힘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준 기둥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해서 민경호 전 비대위원의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을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또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가 예정돼 있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립니다. 오부 요인 등 주요 인사들이 좀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초에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피습으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물가 안정 또 수출 회복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을 맞은 이 증권 파생시장 상품시장 개장식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는 참석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과 투자자 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지난 2020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는데요. 투자업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내년으로 좀 시행이 미뤄졌는데 윤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공언을 한 겁니다. 이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이런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인데요. 그동안 사실 이 금투세 폐지는 부자를 위한 감세다 이런 사실 논란 비판도 많았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구태의연한 논란이라면서 좀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금투세와 함께 이제 투자가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게 증권거래세 관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 나왔습니까? 네, 김병완 기재부 1차관은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논의 또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인데요. 사실상 이 거래세에 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 올해 안에 좀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만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새벽 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젯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무면허로 번갈아 차를 몰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걸 SNS에 생중계했어요. 네, 다행인 거는 일단 이 라이브 방송을 본 시청자가 신고를 해서 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붙잡히기는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당시 좀 화면을 보면 중학생은 이 운전을 하면서 시속 100km 정도로 좀 빠르게 운전을 한 정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도로를 무려 13km나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이 출동한 경찰이 거주지 인근에서 이 학생들을 모두 검거를 했습니다. 이게 검거됐다는 거 보니까 이게 다치지 않고 네. 무사한 것 같긴 한데 이 어린 학생들 어떻게 하다가 차를 몰게 된 건가요? 네, 경찰이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초등학생 A군이 아버지 차의 열쇠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중학생 B군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무면허 운전을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중학생 B군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함께 운전한 이 초등학생 A군은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미성년자로 입건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초등학생 A군이 입건되지는 않아도 소년법 처분 대상일 수 있어서 추가로 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잊을만 하면 이렇게 좀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질주, 무면허 질주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청소년이 무려 3,0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맞네요. 네.
어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선 일본 항공기가 불타는 사고가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고가 일단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일어났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을 하던 일본 항공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와 충돌을 해서 순식간에 좀 큰 불로 이어졌는데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이 출발을 한 여객기였는데 그 당시에 약 380명 정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전원 탈출을 했다고 NHK가 보도를 했는데요. 여객기와 충돌한 해상보안청 항공기도 역시 좀 불이 났는데 탑승자 6명 중에서 5명은 숨지고 기장은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외교부는 이번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밝혔습니다. 네. 맞벌이 가구처럼 자녀 양육하기 어려운 가구를 돕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고요? 네, 이번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가구가 늘어나는 건데요. 정부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지난해 8만 5천 가구에서 올해는 11만 가구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정부 제도인데요. 일정 부분 부모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서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부모 부담이 더 줄어들죠? 네, 이 서비스는 이용을 하는 부모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부담금은 부모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정부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부담금을 10%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건데요. 또 정말 급하게 저처럼 아이를 맡겨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돌봄 서비스도 좀 확대가 되는데 그동안 정부는 돌봄 시작 2시간 전까지만 예약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 긴급 돌봄 서비스는 1시간 전까지도 예약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 그러니까 1시간만 아이를 봐줄 수 있게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그동안 좀 이런 서비스들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좀 대기가 많고 해서 사실 금방 되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좀 맞벌이 부부들 특히 좀 돌봄이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 기자도 좀 기대가 됩니까? 네, 저도 좀 빨리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위기로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채권자 설명회가 열린다고요? 네, 오늘 채권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앞서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그러니까 이 채무 구조 조정을 신청을 하면서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구 노력은 대주주 일가에 사재를 출연을 하고 또 계열사를 매각한 자금 등을 이용을 해서 건설사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워크아웃 설명회가 열리는데 그런데 이런 자구 노력에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좀 먼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태영 측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 중의 일부를 상환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약 45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이 태영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이걸 태영이 갚아야 하는데 안 갚은 겁니다. 태영은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돼서 이번에 이 금융채권 효력이 중단이 됐는데 이 채권은 금융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구 노력으로 이 태영 측이 건설사에 자금을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시한 것에 약 절반을 좀 못 미치는 금액만 현재 투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영건설 측이 추가로 또 투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시를 하긴 했지만 지금 워크아웃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태영건설 측이 먼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워크아웃을 위한 대전제가 깨졌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 1월 1일에 열린 이 금융당국 회의에서는 채권단이 혹여 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까지 이 금융당국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우려 속에서 오늘 채권자 설명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태영 측이 이 자리에서 또 구체적으로 자구 노력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좀 어떤 대안으로 끝까지 채권단을 좀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새해 첫날에 평창에서는 화재 폭발 사고도 있었는데요. 아파트 화재 시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 행동 요령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고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에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중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산지에 최고 10cm, 경남 서부 내륙과 전라도 동부 지역에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오겠는데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적설량의 차이가 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기온에 따라서 비와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날씨에 영향을 받는 곳들에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감천교 위에선 화물차 사고가 나 선산을 지나면서부터 2km 구간 정체가 극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김천 부근 1, 2, 3줄에 걸쳐선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로를 통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수도권 정체 수원에서 신갈,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이어지고요. 반대 부산 방향도 잠원에서 서초 또 오산 일대로 차량들 늘고 있습니다. 경기 서부권 이동량은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일산에서 판교 쪽도 송내를 중심으로 더디다가 소래터널과 도리 분기점, 하기 분기점 일대로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 쪽 진입도 무척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그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해야 할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미 부분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견지하겠다. 그래서 공세적인 초강력 정책 실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한국과의 통일 논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입장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한국과 어떤 동족 관계, 동질 관계로 보지 않고 적대적인 교정국가 관계로 보겠다. 여기에 따른 뭐 대남 기구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매우 세부적인 세부 가업들을 명시한 부분. 요게 크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이번 전원회의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얘기하신 건데 남북 관계를 이제 적대적 교전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유를 장황히 설명하면서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는 대한민국과 통일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얘기한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든 뭐 양측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입장이나 여론이 사실상 상당히 결이 다른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 북한은 2019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사실상 실전화해오는 움직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70년 동안의 통일전선 논리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핵을 실전할 경우에는 사실상 민족에게 핵을 겨누는 이제 양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통일전선 논리와 실제 핵을 실전하는 것이 모순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괜히 교전국가, 그냥 적대하는 교전국가로 설정을 하게 되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하게 되면은 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민족이라는 장애물 또는 이제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들의 장애가 사실상 제거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상 핵의 실전화와 이 민족 논리를 제거하고 통일 논의를 아예 제거하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은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워낙 남북한이 국력 격차가 이제 심대하게 나기 시작했고, 이 심대한 그 국력 격차를 사실상 역전시켜서 통일을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오히려 통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적대성을 가지고 공존하는 방법 또는 자신들의 핵의 비대칭성을 기초로 해서 공존하는 방법, 이것을 오히려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족 논리보다는 국가 대 국가 논리로 설정해 놓는 것이 편하다라고 이제 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북한이 자신들의 통일 노선이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해서 세계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한국 때문에 대결에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런 건 자신들이 앞으로 도발하더라도 이건 다 대한민국 책임이다. 이걸 떠넘기기 위한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북한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 이제 북한이 어제 언급한 것 중에 약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이제 영토 평정,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를 박차를 가한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네네. 평정을 위한 또 대사변을 준비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요 문구만 보면은 사실 한국을 직접적으로 당장 공격해서 일종의 정복하겠다, 완전히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그렇군요. 내용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네. 사실 그 앞뒤의 문구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라는 이제 조건부를 달았다라는 부분인데, 핵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경우, 이런 걸 존재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인 공격 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유사시를 가정한 이제 어떤 가정법으로 이제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사실상 그 북한의 통일에 대한 그 입장 자체는 아무래도 국력이라든가 흘러가는 정세라든가 이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 전체적인 국력의 차이가 너무나 심대하게 발생을 했고, 실제 돌아가는 정세 역시도 한미 간의 동맹 역시도 공고하고 또 한미일의 안보 협력도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력화된 통일을 선제적으로 가해서 이루어야 된다, 이 자체가 사실상 북한에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제 측면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기존의 통일 전선 논리에 지나치게 이제 경도돼서 그 논리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워낙 큰 국력 격차,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아예 현실론 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무력 도발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고 보이는데, 도발의 형태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예, 그것은 이제 이 통일 논의 자체 그 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진다고 보기보다는요, 내년의 정세를 반영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4월에 우리 한국 총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입니다. 네. 이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또 대북 정책, 그다음에 동북아 정책, 전 세계에 대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북한 자체로서는 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향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바꾸기 위해서 어떤 북한이 이번에 정책을 발표했냐면 핵무기 고도화, 특히 이제 국방력 발전의 세부 과업들을 8개 부문으로 해서 매우 세부적으로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하나가 대부분 아주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과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핵무기 생산 계획을 촉진해서 핵물질 생산이라든가 뭐 핵탄두 양산 체계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한다든가 뭐 우주 정찰위성을 띄운다든가 또 무인기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은 역대의 어떤 진행해왔던 무기 실험을 본다면 아마 올해가 최대치의 아마 무기 실험과 무기 훈련 작전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 차기 행정부한테 우리의 핵무기 고도화는 되돌이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입장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또는 핵군비 통제와 같이 핵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해라. 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용도가 크게는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에게 비핵화를 운운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더 핵무기가 고도화됐다. 이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핵무기 고도화 계획을 아주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대선을 의식해서 7차 핵실험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원회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는 핵무기 부분에서 핵무기 생산 계획 수행을 아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핵무기 생산 계획이라는 건 사실상 크게 핵물질을 추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핵물질을 추출하면은 그것을 일정한 양 형식으로 해서 압축해가지고 핵탄두 형식으로 또 만들어내고 그 양산하는 그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2021년에 제8차 당대회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탄두의 위력을 확인하려면 핵실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탄두의 위력을 확인하려면 핵실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차에서 6차까지 실험한 측정량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초대형 핵탄두를 만들거나 아주 초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물질 추출된 핵물질을 가지고 일정 부분 핵실험화 시킬 가능성은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어제 또 중요한 국방력 부분 관련된 발언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대한 정책 결단이라는 건 기존에 어떤 계획에서 하나가 뭐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결단이 어떤 것이 추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것이 혹시나 핵실험과 관련된 것인지 이거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국으로 이제 재정의하고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미 원칙을 공식화한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접근 원칙을 고수한다. 항상 하는 그런 통상적인 얘기, 원론적인 네.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의 입장 천명 자체를 가지고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건가요? 왜 이렇게 통상적인 반응만 나오죠? 네, 이게 바이든 정부의 지금 그 현안이라는 게 북한 문제 순위가 매우 후순위거나 거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가 않습니다. 네.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동에서의 문제를 좀 다루는데도 급급한 좀 상황이고 사실상 대중국 관련된 정책 역시도 상당히 더 중대한 또 사안으로 동북아 현안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최근에 우선순위로 거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테이블 위에 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뭐 미중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사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북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수해왔던 대화의 원칙 아래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 그다음에 한국에게 억제력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이거 이외에 지금 미국이 새롭게 정책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화를 시도를 할 지금 상황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아마 이 정도의 발언 이상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얘기인데요.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AP통신은 김정은이 핵 역량을 강화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올 경우 제재 완화 등을 위한 미국과의 고위험 정상외교를 재차 시도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좀 위험한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역시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8년, 2019년에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북 행보를 보면은 충분히 어떤 거래, 빅딜에 대한 그 환상, 어떤 빅딜에 대한 일종의 기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인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이후 북미 관계가 일정 부분 가졌던 한계를 트럼프식으로 돌파해내겠다. 그래서 그 돌파의 어떤 방법으로 과거와 같은 빅딜 방식 그리고 정상 대 정상 외교를 통해서 일단락 짓겠다라는 어떤 단번 도약의 어떤 그런 발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없지만 간간히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 가지고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기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과거와 같은 패턴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상 대 정상 외교 또는 빅딜이라는 어떤 트랙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중국이 지금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수준이 워낙 진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6개월, 1년 정도면 비핵화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그런 단발성으로 만약에 이걸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이제 이란 핵협정 과정도 봤겠지만 수만 페이지, 수백 번의 회의를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핵과 관련된 어떤 합의거든요. 그런데 북한과 같이 고도화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뭔가 핵을 단념시키거나 핵과 관련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호흡에 그리고 굉장히 긴 과정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의 그런 접근 방법이 지금의 북한 고도화 수준에 과연 맞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북한 도발 가능성에 우리가 군사적,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예, 지금까지 해왔던 태세를 유지하는 방법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 또는 한미일이 일정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서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일단 기존에 해왔던 대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정세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든 지금 북한과는 미국 군사 합의도 좀 일종의 효력 정지 또는 북한과 완전 전면 파기를 좀 선언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자칫 이제 국민적 불안, 국민들에게는 그렇군요. 일정 부분 이제 불안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통일연구원 홍민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성장과 대한연구소라는 작은 NGO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중하지만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더 이상 밀을 재배 못하고 옥수수로 주식이 박혀 있고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데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경기가 중단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지나가는 일이면 괜찮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뀌어 버린다면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청취자들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덜 쓰고 승용차보다는 보행을 더 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온난화, 그다음에 기후붕괴로 이어지는 데는 10년, 20년의 시간적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량으로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운 상태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제 모아지는 결론이죠. 몇 년 전에는 핫하우스 얼스, 찜통 지구라고 표현을 했다가 이제는 끓는 지구, 장렬하는 지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0.4도 정도 더 상승을 하면 더 이상 다시 시원한 지구, 우리가 살만한 지구로는 못 돌아온다라는 예측이에요. 1.6도 상승보다 1.5도 상승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많이 해도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흐립니다.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나 눈이 오고 있고 경북 칠곡, 경남 합천,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차츰 중부지방에도 비나 눈이 시작되겠고요. 앞으로 제주도 산지에 최고 10cm, 경남 서부 내륙과 전라도 동부 지역에는 최고 5cm, 강원 내륙과 산지, 경상도 내륙에는 1에서 3cm, 경기 내륙과 충북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올 전망인데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적설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공기가 점차 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광주, 전북은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 1.1도, 대구 2도, 광주 2.7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며 오늘보다 5도 안팎 낮아 추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사 출신이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현영입니다. 어제 뉴스 보고 저도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의원님께서도 많이 놀라셨죠? 예, 상당히 깜짝 놀랐죠. 사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정치 테러 사건이라니 정말 2014년이 워낙에 총선도 있고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텐데 시작부터 이렇게 정치 테러로서의 뭔가 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의 지금 혐오 정치나 극단 정치, 증오 정치가 조금은 변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어저께 이제 서울대병원 다녀오셨나요? 그곳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예, 어제 걱정돼서 저도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대표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는데요. 수술 과정을 대기하면서 빠르게 잘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2시간 정도의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현재 입실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만큼 다행히 뭐 의식이나 생명에 위중한 상황은 고비를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왔던가요? 예, 상당히 많은 언론과 지지자분들이 서울대병원의 그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당 관계자들도 그럴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 이제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 상처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어제 그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수술은 수술명은 혈관 재건술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우측에 경정맥에 출혈이 있었고 혈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손상됐는지 그리고 이 수술이 어느 범위까지 될 건지 사실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내 경정맥 안쪽에 있는 정맥에 안에 피가 꽉 차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찢어진 혈관을 꼬매는 그런 봉합술을 시행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을지 혹시 안에 고여있는 또 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을 꽂고 지금은 수술을 마친 상태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배출되는 그런 출혈량들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의료진제 설명을 듣고 나와서 의료진에 따르면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했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고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예. 무슨 뜻이에요? 너무 명확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은 이 사람이 맥이 있나 없나 할 때 귀 뒤에 이렇게 맥을 짚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바로 경동맥이라는 곳인데요.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큰 굵은 혈관입니다. 거기가 이제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은 살아있나 숨을 쉬나 할 때 그건가요? 예. 매우 중요한 경동맥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보통은 우리가 살인 의도가 있거나 할 때 경동맥을 찔러서 출혈을 유발을 하고 대량 출혈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빠르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인데 경동맥 바로 옆에 있는 경정맥이 찔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출혈량이 그래도 덜 했던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당연히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경동맥을 찔렀으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처참하거나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의학적으로도 해부학적으로도 경동맥이 훨씬 더 위험하고요. 경정맥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그런 리스크에 있어서는 생명에 지장은 덜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다르군요. 예. 이 정도면 보통 회복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관을 꽂았기 때문에 관에 나오는 그 배출되는 양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이제는 빼도 될 정도로 배출이 적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제거하는 시술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요. 뭐 제거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건 아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제는 일반 병실에서 조금 더 회복하시다가 퇴원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주 단위로의 그 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무는 일단 또 시스템에 맡겨두시고 건강 회복이 우선이니까 충분히 치료받고 휴식하면서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로서 이 대표께 건강 조언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표님 항상 단식 때도 사실은 오랜 단식으로 인해서 뭐 손상이 됐을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은 결국 시간이 가면은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이 워낙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기초 처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다른 생각보다는 본인의 회복에 집중하시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시면 이제는 기초 체력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숙면 그리고 실제로는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해서 먹는 것도 어느 정도의 건강 식단,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한 운동을 하셔야, 우리가 보통은 100세 시대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더 길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정치하는 의원님들과 동료분들에게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 걱정되는 거 있으면 꼭 상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번에 또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의아했던 게 경호가 어떻게 됐지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공식 선거운동 전이라 밀착 경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경찰들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이번 피습을 계기로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 주요 정당 당대표 등에 대한 전담 보호팀을 이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거 전이라도 좀 강화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어제의 경우에도 인파 관리를 위해서 경찰들이 나와 있었던 거지, 이제 정치인에 대한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대응에 있어도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치인은 현장 행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국면으로 이제는 100일도 안 남은 총선 국면으로 들어왔고, 항상 이재명 대표가 다닐 때는 저도 수행을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들이 있고요. 특히 카메라 우리 영상 기자님들부터 해서 취재 기자님들도 상당히 밀리고 쏠리고 하다 보면은 노트북이 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카메라가 손상되거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한 동선을 만들고 그리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까지는 야당 대표에 대한 경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매뉴얼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쉽지만은 우리 시민들과의 스킨십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는 현장에 가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시민들과 같이 대화하는 게 상당히 기운을 받거든요. 그러면서는 조금 더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만 안전한 환경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금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장 다니시다 보면 좀 위험하다 이런 것 좀 느끼시기도 하십니까? 그럼요. 요즘에는 취재 경쟁도 상당합니다. 유튜버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시야를 가리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도 있고, 아무래도 내가 지지하는 그런 후보자가 나왔을 때 상당히 또 이 엔돌핀이 돌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격하거나 그 감정적으로도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상황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게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컨대 뭐 이거는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람이 깔리거나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특히나 계단을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취재할 때나 이럴 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동선 확보를 하는 게 사실은 주변에 수행하거나 같이 당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안전한 선거를 하기 위한 현장의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피습 강하게 규탄을 했어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피습을 증오의 정치가 낳은 비극이다. 의원님이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도 지난 4년간의 정치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그리고 극단, 그리고 상대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의 입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경향들이 꽤 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극우와 극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이 점점 세계사적으로도 정치가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이냐는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정치 영역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통합과 뭔가 포용을 얘기하면 별로 반응이 없고요.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양쪽이 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바라건대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양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정치의 영역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걸 봉합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좋은 후보들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뭔가 입지에 더 우위에 서지 않는 우리 정치 문화의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 피습으로 향후 주요 정치 일정에도 이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대통령 신년 할애회, 그다음에 문 전 대통령 이제 오찬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못 가게 됐고요. 당장 오늘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거취 표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이제 미뤄졌고요. 그다음에 곧 이낙연 전 총리 탈당 관련 회견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일단 미뤄졌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만 단순 미뤄진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될 수도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뭐 최소 2주 이상의 그런 다들 미뤄지는 일정들이 정치 시계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분열이 되거나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려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나눠질 직전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님도 회복하고 이제 메시지를 내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극복하면서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가장 본인의 끝에 있는 분들부터 손을 내미는 그런 메시지를 통합의 메시지를 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또 달라지는 계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상황을 공유할 것 같고 수습 방안 뭐 그런 의원총회인가요? 예, 10시 반에 총회가 있고요. 사실 어제는 저희 뭐 상임위 간사단 회의도 있으면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잘 수습하고 또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건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안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부터 또 최고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토론과 회의를 하고 있는 만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여야는 주로 이제 원내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 입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 입단속 이럴 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런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설이나 음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흉흉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거나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최소한 하지 말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우리가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단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속상하더라도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 이런 거는 누구든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직까지 이 범행을 하신 가해자분은 정확하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살인 미수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자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첫 전국 순회 방문 일정으로 대구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대전은 그 전에 7대0으로 졌던 데고 대구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 그래서 아마 첫날 일정으로 이걸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간 건데 방문을 한 건데 너무 큰 일이 터져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일정을 소화하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일정도 또 축소를 좀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있는 것 같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면서 이 대표 교회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 중대하다고 본 거겠죠.
예,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페어플레이 정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대전, 충청도는 워낙에 민심의 바로미터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역을 선정한 거 아닌가. 아마 전국을 돌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의 정치가 공정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누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할 건지에 대한 비전과 미래의 그런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 또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는 한두 개 내놨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한동훈 위원장이 4월 10일 총선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를 다짐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서의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 정말 처음 하는 정치 경험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승부를 걸고 본인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그래도 여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김기현 체제와는 차별화를 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 대통령실과의 유착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방어 메시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만 바뀌었지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퀘스천 마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제가 관련되는 질문을 드릴게요. 이 대표 피격 와중에 국회가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서두르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이송이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뭐 국무회의 처리라든지 대통령 재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미뤄졌습니다. 현재로선. 뭐 그러면서도 현재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쌍특검법을 민주당과 정의당의 짬짬이 정치폭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검토 방안에 대해서 재표결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다. 다시 말해서 재표결 시점을 좀 뭐 늦춰가지고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하시겠어요? 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예전부터 주장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그걸로 모든 게 더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 정략적인 꼼수를 부리면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이 특검법이 오면 곧바로 거부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정부 여당에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총선 후 특검 이걸 하자고 이제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일 건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가정을 대비해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총선 특검을 얘기할 수 없는 구도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부분 수용을 하거나 일정을 조절하면서 수용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면 주변에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돼서 여야가 소통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BS 여론조사 얘기 좀 할게요. KBS가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느 당 후보를 뽑을 거냐는 질문과 어느 당 지지할 거냐는 질문 모두 여야가 이제 오차 범위 내 그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할 게 어느 당을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결국은 이들 부동층의 향배가 이제 뭐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중도층의 표심을 어느 당이 더 소구력 있게 어필하면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위기감이 없는 것이 민주당의 위기다. 그래서 좀 더 절박하고 목마르고 한 표, 두 표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뛰기 시작해야 앞으로 남은 100일 미만의 총선에서의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구태의 모습을 벗고 정말 더 나은 정말 집권 정당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뽑을 거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28%, 민주당 26%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달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 움직임 등으로 인한 이제 당내 분열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공천 잡음 이런 것들이 좀 있어 혁신 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힘을 모아 나갈 수 있을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더 통합하는 포용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밖에는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잠재우는 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 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당의 대표이고 얼굴이신 분께서 이런 여러 가지 피습 사건부터 새해 벽두를 맞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온화하게 따뜻하게 오히려 반대에 있는 분들부터 손을 내미신다면 저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력 정치인 테러 순환사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피습을 당했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과거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 사례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일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이죠. 맞습니다. 이게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랑 또 가장 비슷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6년 5월 20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어요. 당시가 노무현 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5월 20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일 뒤인 5월 31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유세장을 찾아가지고 지원 유세를 하려고 했거든요. 단상에 딱 오르려고 하던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50대였던 지모 씨가 휘두른 커터칼에 얼굴을 다치게 됩니다. 근데 상처가 꽤 깊었는데 길이는 11cm, 깊이는 1에서 3cm 정도 오른쪽 뺨에 이렇게 상처가 났고요. 병원으로 실려가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60바늘을 꿰맸습니다. 이 사건도 사건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더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입원한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측근들한테 대전은요? 이렇게 물었던 게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곧바로 대전으로 가가지고 선거 지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두는데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은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2개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권은 4개 광역단체를 차지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 열흘 정도 남겨둔 임박한 시점이었고요. 당시 맞아요. 범인이었던 지모 씨 어떤 처벌 받았나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2016년 5월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계속해서 또 이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이랑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 지모 씨가 즉각 체포가 됐고 구속 기소됐어요. 이제 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라는 점도 비슷하죠. 이 당시 수사기관이 여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살인미수 혐의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번에 이 대표를 공격한 김모 씨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지모 씨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한 사람이요. 법원에서 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대표를 공격했던 김모 씨는 계획적으로 좀 준비했다라는 정황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칼을 미리 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녔던 정황도 있었고요. 또 경찰에서도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습 사건도 유사해요. 네, 이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2022년 3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가까우니까 기억해 보시면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이틀 전에 또 있었던 사건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유세를 했었습니다. 신촌에서 또 했었고요. 그때 유튜버 표모 씨가 이 송 전 대표를 공격을 했어요. 이제 망치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 뒤통수 쪽을 4차례 가격을 합니다. 송 전 대표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봉합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3월 8일이죠. 대선 전날이었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걸로 분석이 되진 않아요. 이게 결과적인 분석인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하고 윤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이 가해자 표 씨 같은 경우에는 송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반대를 외쳤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유튜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튜브 채널이 구독하는 다른 채널들을 보니까 뭐 이재명 유튜브, 뭐 추미애 유튜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즉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로 보였다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표 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표 씨가 2022년 4월에 남부구치소에 이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송영길 두 분 또 피습 장소가 신촌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맞아요. 주먹으로 정치인을 공격한 사례들도 있죠?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례인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2018년 5월이었는데 당시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했습니다. 근데 김 전 원내대표가 화장실 가려고 이제 국회 본청 그 실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30대 남성 김모 씨가 지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요. 이 방식은 또 비슷하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 이후에 주먹으로 턱을 때렸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 응급실로 후송이 됐고요. 가해자는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응급처치 받은 다음에 목에 기부스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요. 좀 의아한 점은 원래는 이 김 씨가 홍준표 대표를 이제 공격하려고 했었다 그래요.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홍 대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다 보니까 야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찾기 쉬운 김 전 원내대표를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공격 대상을 바꾼 건가요? 맞습니다. 뭐 찾지 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때 이 김 씨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외쳤던 말이 김경수 의원은 무죄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주장을 이제 원하면 드루킹 특검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식 투쟁을 했던 거잖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런 공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일 뒤 2018년 5월 15일에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 공격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주민이 난입을 해가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을 이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계란을 던지는 일은 아주 잦았어요. 네, 전직 대통령들 다수가 계란으로 공격을 당했더라고요. 사실 정치인들 많은데 전직 대통령들 대부분은 또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2월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거리 유세를 했거든요. 근데 승려 복장을 한 남성이 계란을 던집니다. 그래서 허리 부근에 맞았는데 이 남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BBK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란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 부위에 또 계란으로 맞았다 보니까 크게 피해가 있지는 않았고요. 이 전 대통령이 원래 유세하려고 했는데 옷만 추스르고 한 15분 정도 지연된 상태에서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002년 11월이었어요. 서울 여의도에서 우리 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한 농민이 계란을 던졌고 아래턱에 맞았는데 노 전 대통령 그대로 연설을 쭉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달걀을 맞아서 일이 풀린다면은 얼마든지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수요일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본격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제 우려를 표명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인사들이 정치 테러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두 분 많이 놀라셨죠?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지역에서 뭐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깜짝 놀라는 뉴스여서요. 속보가 뜨고 나서 정말 그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랬고, 정말 그래도 신속하게 잘 그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야당의 현직 대표이고 유력 정치인을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피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나마 빨리 수습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진짜 좀 충격을 먹었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피습 사건이 과거에도 좀 있어서 그때마다 놀라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아주 두드러진 일들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정치의 어떤 증오 정치, 그리고 양극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심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이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반성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이제 대통령제 하에 있는 우리 정치 시스템이 그런 부분과 좀 친화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양당제로 고착화되어 있는 그 정치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자기의 지지층들을 견고하게 이렇게 묶기 위해서 분노를 계속 재생산하고 분노를 동원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비단. 그래서 각국의 대통령제 하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또 그 자기들의 분노화된 지지층들이 결집해내는 분노의 동원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그러면 서로가 피해자예요. 정치인도 피해자고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도 피해자거든요. 전체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 저도 이제 그 정치 현장에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실제로 신체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는 이 엄청난 무서운 사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또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이 정신적 테러도 많이 당해요. 이른바 이제 비물리적 폭력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 정치인들, 또 그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 속에서 서로 표출하고 있어요. 댓글 테러.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정말 읽어보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참 심각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정신적 테러나 비물리적 폭력도 사실은 우리가 이참에 한번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서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 진영 정치가 나온 비극이다. 두 분 다 이제 저기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홍 시장 말씀을.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 피습 당시에 사복 경찰들이 거기 이제 사실은 질서 유지차에 있었던 거고 밀착 경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어서 이제 그랬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경찰이 주요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전담보호팀 이제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런 그 한동훈 위원장 아니면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그 수행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냥 질서 유지 플러스 신변 경호의 어떤 개념이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재작년에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전 총리가 유세하다가 이제 사제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작년 4월에는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그 오사카 지역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그때 파이프 사제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게 늦게 터져가지고 다행이었지 그나마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정치인들이 유세하고 연설하는데 너무 허술하다. 누구나 와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정치인들은 사실은 특히 선거 때가 되면은 가장 유권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이게 저는 뭐 정치를 안 해봤지만 워낙 많은 정치인분들 알고 얘기도 들으니까 그러는데 악수 한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스킨십과 친밀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악수를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뭐 이를 되면은 253개 지역구에 나오는 양당에 2명씩만 해도 500명이 넘고 뭐 3-4명 하면은 뭐 1,5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다 경호를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특히 중요한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 뭐 대통령은 뭐 선거에 뛰시진 않지만은 양당의 대표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경호를 이참에 좀 강화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좀 흉흉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찰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펑퍼짐하지 않게 범위를 좁혀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인의 이제 딜레마 같은 거죠. 일반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스킨십하고 인사를 직접 드릴 수밖에 없는 숙명인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서 대중들을 만나고 유권자를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권자로 앞에 맞닥뜨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하에서 우발적인 행동을 하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말로는 많이 싸웁니다. 말로는 많이 싸우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치의 숙명 같은 거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전체 무슨 후보자들이나 전체 정치인들 다 그렇게 신변경호를 붙이는 건 불가능하고 저도 우리 김진일 수석 에디터 말씀대로 주요 비중 있는 대표급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징적으로라도 그 경호를 조금 더 강화해서 그 매뉴얼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경찰들이 그 경호 인력들을 배치하고 일반 유권자들이나 일반 대중과는 어떻게 좀 분리시킬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제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지금 가늠할 수는 없는데 뭐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요 정치 일정들이 이제 차질을 빚게 되고 당장 오늘도 뭐 문 전 대통령 오찬 대통령 신년 할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늘 원칙과 상식 저 회견이 아마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미루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뭐 탈당 회견 미루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 일정만 미룬 건지 아니면 이게 한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그 상황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정이 이렇게 좀 그 단순하게 좀 수년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 사건은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정치적 테러였지만 이 테러 사건 자체가 뭐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조사가 마무리되면 또 그 다음 정치적 상황은 그대로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범인 그 테러범이 뭐 그냥 의회의 어떤 의도나 의회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정치판 전체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 송영길 전 대표 테러라든지 피습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표 피습처럼 그냥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지지자 혹은 반대자의 이런 물리적 폭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존의 정치 상황 이낙연 대표의 신당 행위라든지 신당 창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의 고민이라든지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신년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은 일시적으로 수년될 뿐이지 뭐 큰 국면적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그러면은 제가 장당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 말은 이제 시일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반전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차원의 질문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정치 일정이 지금 다 뒤로 미뤄지면은요.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왜 무슨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공천 문제가 너무 뒤로 이게 뭐 수년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은 사실은 원래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입장을 물어보기로 했는데 연초에 다시 물어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직업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직업 뭐 어떤 유불리를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말해서 비명계가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친명을 중심으로 조금 어떤 민주당에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정론이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006년에 피습당했을 때도 그때 대전은요 이렇게 하면서 그 동정 여론이 확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전체 판세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비명과 친명이 이렇게 당 주류와 비주류가 싸우는 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가해자의 피해자의 당적과 정치의 성향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그 사람이 개인에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은 나는 뭐 비명계였다 뭐 이런 식의 뭐 이게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굉장히 비명계로서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국민의힘이 또 궁지에 몰릴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조금 굉장히 나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 그렇군요. 이 와중에 그 여야가 이제 각각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 입조심 중요하죠. 이럴 때. 그렇죠. 그 실제로 선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다 그 부분을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취소해야 될지 왜냐하면 뭐 유권자들 만나서 인사할 때 웃으면서 악수하는 게 다 통례 아닙니까? 상례인데 그렇게 하기도 정말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어제 처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모두 이런 그 비상한 시국에서는 후보자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당이든 말과 행동이 굉장히 각별하게 엄중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민주당 내의 어떤 친명 비명 갈등에는 이 사건이 그 일시적으로 본다면 비명에 상당히 좀 그 유축이 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한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잠시 좀 뒤로 미뤄질 뿐이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의 시간의 좀 그 연기 외에는 민주당 내에서의 저 갈등도 결국은 뭐 정해진 수순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이 분의 어떤 행적이나 이분의 그 경찰에서의 뭐 진술이나 발언이 의외의 어떤 폭발력을 가진 발언이 나오면 그건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뭐 그 우리 당 당적이든 민주당 당적이든 사실은 이렇게 일부 그 일탈한 유권자나 일탈한 강성 유권자의 일탈 행위지 그 자체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 어제가 사실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네. 그 자기가 이제 첫 전국 순회 행보를 하는데 딱 집은 데가 대전하고 그렇죠. 그 대구였거든요. 대전이 보니까 지난번에 7대 0이었더군요. 네. 네. 그리고 대구는 어쨌든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해서 그 두 곳을 딱 집어서 갔는데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로키로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정을 일부 취소를 했습니다. 네. 축소를 하고. 그런 중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자기는 뭐 메시지는 나름대로 이제 발산을 했어요. 뭐냐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자기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필승 어떤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과 자세가 그런저런 사직생의 저는 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직 법무장관 하다가 갑자기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잖아요. 네. 그 신분의 전환 자기의 어떤 그 처지의 전환 자체를 저는 비상한 결기와 비상한 결심 없이는 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수락해서 신속하게 이 집권여당 대표로 온다고 결심할 때부터 이미 뒤는 없다.
라고 하는 좀 배수진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선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사실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는 제가 뭐 이런 말을 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올인 상태입니다. 모든 걸 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좀 남겨놓고 여지를 두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올와 나싱이죠. 이번에 이겨서 정말 크게 정치적 미래의 어떤 그 미래를 도모하든 아니면 정말 이번에 진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정치적 자산들이 한순간에 사실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인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직생의 각오라고 저는 처음부터 봤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SNS 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다고 MBN이 지금 단독 보도로 올렸는데요.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김 씨를 살해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지금 뭐 이런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걱정이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게 왜냐하면은 전염성이 있어서 예전에 모방범죄 비슷하게. 예. 모방범죄 신림동 모방범죄도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집단으로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고요. 한동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에서는 저번에 법무부 장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의 언어를 구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구에서는 KTX 3시간 늦춰가지고 사진 찍어주느라고 이제 수년했던 약간 정치 행보를 시사하는 듯한 두 가지의 상징적인 곳이 대전과 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뭐 요거를 이제 지금 거기를 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지금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의 취지도 했어요. 근데 진다는 생각은 안 하더라도 뭐가 지금 위험점인지는 당이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약점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586 정치 공격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건 좋은데 당의 약점이 정말 많고 이 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한다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KBS 여론조사 질문 드릴게요. 거기에 아마 포함돼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당 후보 뽑을 건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 28%, 민주당 26%. 이건 뭐 우열이 아닌 겁니다. 그냥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거는 KBS 조사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투표할 후보 없다. 41%. 부동층이 무려 41%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정당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맞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얼마나 내가 능동적으로 표를 줘야 될지를 각 정당이 설득하지 못해서 내 표 줄 데가 없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양 정당이 다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더 싫은지를 놓고 막판에 얘가 더 싫으니까 이쪽에 줘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당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당에 내일 투표하겠다라는 의미가 없고 내일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다라가 의미가 있는 거든요. 선거 일주일 전에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마음이 정해지거든요. 지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아니면 정부 지지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이라면은 정권 지지를 위해서 여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을 심판하는 이게 훨씬 더 지표상으로 좀 더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 긍정 부정을 보면은 이거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 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이거를 지금 판세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뭐 정당 지지도나 어느 후보 찍을 거냐 이거보다 어느 당 후보 찍을 거냐 이거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훨씬 더 그 선거 결과하고 직결된다. 그 보통의 경우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지난 이제 21대 총선이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알기로는 50%대를 상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이 그냥 행정관 출신만 왔어도 당선이 많이 됐어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많이 홍보를 했고 그러나 지금은 30%대 박스권에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산과의 거리를 사실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집권 여당의 숙명 같은 지금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아까 말씀하신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도 네네. 용산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 용산과 한 몸으로 가느냐, 용산과 좀 그 차별화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저희들 같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수치입니다. 30%를 못 넘는다는 게. 그래서 그걸 믿고 사실은 또 민주당은 무사 안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도 수도권은 싹쓸이 할 수 있다. 또 이런 또 낙관론적 해석이 또 있어요. 보시기에 30% 중후반대 그 이른바 박스권을 좀 네. 탈피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과제죠.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천 과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 선거를 지휘할 텐데 어떤 메시지와 어떤 프레임으로 갈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김준일 수석 에디터도 분석했고 그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찬반은 뭐 확연하게 일정한 그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여야 각 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그냥 호각세입니다. 어디 당이 앞서간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지금 양당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천 이전이기 때문에 후보가 또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지금 어느 당 후보에게 찍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결심하지 않죠. 그냥 지켜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판이 정말 자기 수도권 선거의 압승의 판이라고 생각해서 갈 건지 아니면 비명계라든지 내부의 어떤 혁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건지를 판단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따가운 수도권의 그 국민들의 눈초리를 어떻게 잘 그 변화와 혁신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서로 경쟁을 해야지 이 부분이 서로 그냥 이대로 간다 해가지고 요행만 바라면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경우에도 양당 모두 아주 뜨거운 해초를 맞을 겁니다. 100일이 짧다면 짧지만 금방 갑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또 상당히 많이 남은 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공천 진행되고 그러면 그 뒤로는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훅 지나가기 그냥 때문에 가버리니까. 그 이전에 사실 한 달여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번 조사는 한국 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현재로서 지금 여야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2명이 3년 뒤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 명은 치명상을 입겠어요. 입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거의 20%포인트 차가 날 때는 대부분 굉장히 선거가 여당이 그러니까 낮은 쪽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커플링 동조화 현상이 강한데 디커플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희망을 줘가지고 비대위 같은 거를 이끌었을 때 그게 디커플링이 됐고 그게 대표적인 게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가 그랬거든요. 이명박 정부 말기 때.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를 띄운 것이고 최근에 보수 언론이 특히 보면은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뭐 존재감을 띄운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매치업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를 들면은 3년 뒤에 대선에서 뭐 지지율이 뭐 누가 뭐 앞섰네 동률이 내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막 이런 게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게 조금 가능하려면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 두 사람이 5년 동안 싸운 거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서사를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라도 차별화가 되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은 그런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몸 같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과제가 남은 거고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 그 총선 직전에 황교안 대표 있었잖아요. 대선 지지율 1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12월까지 2019년 12월까지. 근데 갑자기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총선을 치고 나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좀 지더라도 석패하더라도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저 뭐 이렇게 아쉽게 졌는지 이런 거를 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우리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과제는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잡아서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하니까 우리 당은 그러면 586과 이 팬덤 정치에 포박당한 민주당 심판을 하겠다라는 야당 심판을 걸고 나올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건 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내부의 성찰과 반성과 혁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저는 잡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 사퇴하면서 큰 방향으로는 이제는 과거 행태와는 다른 이 당의 어떤 혁신을 보여주겠다 방향을 잡았는데 그 방향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변화의 그 시작을 했을 때 그 변화한 공천 혁신하려면 마지막에 또 그걸 채워 넣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갈이는 대폭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빈자리 채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웠는데 만에 하나 그래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 거의 일체화된 사람이 후보로 내려온다? 이러면 사실 도라미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과제는 정말 프레임 잘 짜고 그다음에 내부 혁신과 이 김장연대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접근에서 혁신하는 건 맞는데 결과는 어떤 사람을 얼마나 좋은 분을 정말 요소에 잘 내려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2년에 이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규정하는 전 관건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좀 소통을 더 강화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초반했던 도어 스태핑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것도 석연치 않은 과정이었고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제가 캠프 때 모셨던 대통령이 혹시 이게 장점을 잘 하면 훨씬 더 소탈하게 대중들하고 국민들하고 잘 대화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안타깝고 저는 지금이라도 금년부터라도 신년 기자회견부터 통해서 짜여진 각본 말고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보시는 본인의 진정성과 진심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에디터님도 30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그 용산으로 그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으로 나온 게 지금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작년 8월에 한 번 빼놓고 지금 한 번도 없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파격을 좀 보여줘라.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만약 부족하더라도 솔직히 답변하면은 인기가 오를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본격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법원 결정에 따라 국가 내 지방단체가 정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 담고 있는데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도 나오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등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1월 3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